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무공천 기류가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자들은 제외됐고 친박 인사의 운명도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광복절 특사에 담긴 정치적 의미,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설까지 불사조 기자단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점차 국내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사용자 수 1위를 지키고 있는 카카오톡의 위상도 2위, 유튜브의 추격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IT 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날은 또 우리가 방송에 있으니까 두 분 쉬지도 못하시고 네. 연일 강행군이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위해서 항상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또 과하면 과유불급이죠. 정답으로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정답입니다. 네. 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78주년 광복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네, 이번 이 광복절 경축식의 주제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인데요.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 또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순국 선열을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게 국가 정체성과 국가 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한미일 이 협력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 한미일의 밀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오성규 애국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였는데 국가유공자죠. 네, 지난 13일 영주 귀국을 했어요. 올해 100세인 오지사,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비밀 이 조직망을 형성해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고 광복군에서 활동해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경축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성규 애국지사, 또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하면서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특히 오늘 행사 경축식 장소가 이화여대였거든요. 네. 이화여대 강당이었는데 수많은 여성 독립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라는 점, 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라는 점, 이게 좀 고려가 됐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소까지 또 특별한 의미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념사에서도 논란이 되는 또 발언들이 있긴 했습니다. 기념사 중 일부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강한 톤으로 반국가 세력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또 허위 선동,
또 야비 폐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공산당이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적시하긴 했습니다만 야당과 정부 비판적 언론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을 다른 발언들에서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사실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립운동을 반공주의로 한정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발언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 독립운동을 반공주의로 한정을 한 것도 눈에 띄지만 이번에 조금 더 작년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이 반공주의가 산업화 민주화로도 연결이 된다. 심지어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다. 국가의 계속성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해준 것이죠. 사실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제 최재형 선생 부부가 103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현충원에 안장이 됐거든요. 네, 봉송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에도 연해주의 독립운동의 대부로 뽑히는데 이분이 안중근 의사도 도왔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는데 거기에는 꼭 자유민주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랑 그때 또 의미가 다릅니다만 네. 상당히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진보 보수가 다 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안중근 의사만 해도 사실 아나키스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반공주의로만 한정을 하면은 이게 이념적인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네. 이거를 국가 정체성, 계속성으로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이 비판 세력에 대한 이념적 낙인 찍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북한을 반공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오늘 축사에서. 그러면서 방금 들으신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동안 이게 전 정부나 야당을 지칭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는 이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를 따르는 세력이 있다고 지금 아까 들으신 바대로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인데 아예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여론을 네. 왜곡하고 조작하는 세력이라고 또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판 대상이 되었던 시민단체, 언론, 일부 언론들, 진보단체들을 겨냥해서 이번에는 아예 반공 전체주의, 심지어 북한을 따르는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 색깔론에 따라서 이 비판 세력들에게 재갈 물리기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이 광복절 기념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 공방이 또 예상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광복절 경축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언에 보면은 사실 뭐 TPO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복절이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을 겨냥해서 향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지적이나 여러 가지 비판. 왜냐하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과거사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일본을 그냥 미래를 향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광복절 경축사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치권도 보겠습니다. 한국을 식민 지배한 적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고 자민당 정치인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경우가 있네요. 네, 우선은 기시다 총리가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 복납을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복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 2021년 10월 또 지난해 4월, 8월, 10월 또 올해 4월에 각각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을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복납을 한 거예요. 바쳤다는 거죠? 네, 복납이. 직접 참배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물료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스쿠니 신사에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물료를 내는 것 자체가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을 안 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당파 의원 모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집단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 지난해 패전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이 전범들이 합사된 신사 참배를 이어가면서 아니면 공무를 계속해서 복납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걸 뭐 지적을 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이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라는 게 국제적인 메시지로 나와야 되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런 상황이 네.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과 관계 개선에 협력은 하되 과거는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에서 또 큰 파장이 나올 만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지난 1월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앞두고 특정 인사의 출마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강성규 수석의 통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강신업 변호사를 저쪽에 놓고 우파 지지단체 나오면 굉장히 혼탁스럽고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용산하고 크게 방향이 같아야지. 자,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관련해서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자,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강성규 수석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일단 이 통화에 대해서 KBS 취재진이 이게 누구의 의지인지 또 누구의 지시가 혹시 있었는지 물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친분이 있는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이 이 강신업 변호사 이게 사실 전당대회 출마를 했었죠. 이분이. 그리고 컷오프가 됐던 분인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후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강신업 변호사 측의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출마 자제를 요청한 내용이에요. 방금 들으신 바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지금 내년 총선을 이게 V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이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데 대통령 얼굴로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총선까지도 대통령의 어떤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다. 이 내용 자체가 개인적으로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도 이 KBS 측에 사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런 출마 자제 요청에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결국 출마는 했습니다만 네. 이 KBS의 대통령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승규 수석의 어긋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또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강신업 변호사까지 이 논란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무마를 시키려는 태도가 보이는 것인데 방금 우리가 음성을 들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당대회 특정 후보의 어떤 출마를 자제시키거나 힘을 네. 약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꼭 강신업 변호사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논란도 크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이 낙마를 하게 되고 네. 해임이 되기도 했었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도 내려놓게 됐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무수석이 직접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좀 강압적인 태도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지금 강승규 수석의 해명은 좀 부족해 보인다. 지금 강성규 수석의 전화 내용 녹취 내용은 어디서 확보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KBS가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KBS 취재진이 어떻게 확보했는지까지는 저도 아직 네. 잘 모르겠는데 어제 KBS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승규 수석이 이제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라고 답은 했지만 근데 이 녹취를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형식까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말미에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이 에너지를 다 윤석열 성공을 위해 모으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구체적인 형식까지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냐. 또 이제 그러니까 VIP 언급하는 네. 얘기나 김건희 여사 언급하는 이런 내용까지 봤을 때는 결국 대통령실의 구체성이나
뭐 사안을 봤을 때는 이게 지인에게 그냥 단순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따져 본다면은 이게 저희 청취자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다라고 느끼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전화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전화 격려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에 대변인이었죠. 첫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다스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인데 2009년 7월부터 8월 이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가 보고자로 명시되어 있는 문건이에요.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문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격려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언론인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09년 8월 17일에 이 이동관 대변인실이 당시에는 중앙일보 편집인이었던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언론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편집국장 시절에는 친박 성향이었지만 대기자를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성향으로 변했다.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앙일보 경영진이 현재 이 박보균 국장을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리드할 인물로 꼽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종편 출범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사실 미디어법 날치기 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병규 현 문화일보 회장 역시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보도 협조를 요청해서 실제로 보도가 나온 기사 사례를 첨부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용산 참사 철거민들이 사실은 막루농성을 사전에 연습했다. 전투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기사죠. 이런 내용을 대변인실 협조에 따라서 기사를 내줬다. 그래서 전화 격려를 대통령이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특정 언론사 언론인들을 대변인실 청와대가 직접 관리했다는 것도 논란인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가고 그게 실제로 기사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의 이 언론관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아마 공방에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언론인들의 실명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또 하나는 문건입니다. 또 하나의 문건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대변인이던 시절 MBC 경영진 교체 개혁 작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보고한 문건도 공개가 됐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포빌딩 문건에서 나온 다른 문건인데 네. 2009년 8월 24일자로 역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들어갔다고 기보고라고 써 있으니까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워치가 보도한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관련 특종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 극우 매체로 꼽히는 미디어워치가 이 MBC 100분 토론이 시청자 의견을 좀 왜곡한 것 같다라는 특종 보도를 냈는데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MBC 경영진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에 이 사진을 교체 그리고 방송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에요. 네. 그래서 방문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당시 엄기영 사장이었습니다. MBC는 엄기영 사장의 인지 여부, 책임 추궁 그리고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으로 이 사안을 이슈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강력한 규탄 활동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향후 조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MBC 장악에 역시 청와대가 개입이 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추가되는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 측이 해명을 했어요. 내가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해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표지에 이 대변인이 보고자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부속실에서 편의상 적은 것이다.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해명은 일단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18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때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냥 뭐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증인이 누가 나오느냐, 또 어떤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야가 주요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이 방송장악, 뭐 아들 학폭 무마, 재산 증시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이제 하나고 이사장과 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초기 KBS와 MBC에서 물러난 사장들을 부르자 이렇게 맞서면서 증인 채택이 결렬이 됐어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네, 합의를 해야 되고요. 5일 전까지 이게 정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절차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시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인데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논란 같은 재산 증식 과정에도 의문이 있는데 국회가 뭐 여러 가지 특히 야당에서 이 후보자 측에 46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개인 신상 정보다 이런 명목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이동관 후보자가 직접 자녀 학폭 논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언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임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전학 처분을 받았다라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입장문에서. 그럼 자문 변호사가 누군지 그 목록 또 내역 제출해 달라고 국회가 요구했는데 이건 이제 거부한 상황이 됐고 뭐 개인신상 정보 보호 이런 이유를 댄 거고요. 또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배우자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직후에 돈을 돌려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신고한 증빙자료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거는 신고한 지 오래돼서 접수자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공직자 뭐 자질이나 도덕성 거기다가 직계 가족의 재산 형성 투명성 여러 의혹들 이게 청문회 검증 대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 제출도 거부가 되고 있어서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모킹 건이 과연 있을까? 바로 이 지적일 수도 있을 텐데 청문회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짚어보고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4시간 2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에서 주춤하고요. 더 가서 서중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남양주에서 강해까지 막히고요. 양양 방향으로도 근거리 나들이 차량이 많아서 남양주 요금소에서 금남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충청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청주 휴게소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옥산 분기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서울 도심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히면서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광복절이면은 광복절 특사 기억들을 또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 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자, 이번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대표 반응을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강서구 전 구청장인 김태우의 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어제 입장문 내고 뭐라고 썼냐면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결정되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좀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특별 사면된 게 지난 5월 구청장직을 김태우 전 구청장이 상실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내고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구청장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으로 장기간이었다. 또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사 사건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한 건데 이건 당연히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했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억울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비리 관련된 것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인데 이거 감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할까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아니 이게 뭐 비리 사건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 규책 사유가 있어서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곳에는 우리가 공천 안 했지 않냐 당에서. 그럼 김태우 전 구청장도 공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이 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억울하게 구청장직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선거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용산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법무부의 설명이나 아니면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재갈한 걸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 억울한 거 아니냐는 걸 그 손을 들어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출마해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용산의 뜻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3심을 거쳐서 대법원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강복절 특사에는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면 설명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영 의원한테 그냥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 부정부패, 비리, 악질, 경영 이런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항상 이 기업인들이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이 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네. 어제 여당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은 기대가 되는 사면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패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뭐 부영그룹 회장이라든가 이번에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이 된 기업인들을 보면은 대규모 횡령 배임 갑질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이 사실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이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통합이나 화해가 필요할 때 좀 그렇게 화해의 상징이 될 만한 인물들을 좀 특별 사면에서 사회 통합을 이끈다. 이런 의미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경제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경제 활력은 둘째치고 그런 기본적인 특별 사면권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인 사면권과 부합하느냐. 이 부패 기업인들을 풀어주는 게 우리 사회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일부 국민들은 뭐 많은 국민들일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기업인들이 풀려나는 거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 아니냐 이런 논란은 꼭 야당이 아니더라도 계속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경제 활성화고 또 사회 통합이라면 그렇다면 기업인 중에서 왜 삼성 관련된 일로 연루가 됐던 장충기 최지성 두 사람은 뭐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국정농단 관련자이기도 하지만 현재 네. 이재용 회장의 그 불법적인 승계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자, 학교로 가봅니다. 지난달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고인에게 항의하고 전화를 했다던 학부모들을 경찰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발표가 났네요. 네, 경찰이 그러니까 지난달 12일 이른바 연필 사건이죠.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 관련 학부모들 포함해가지고 학부모 4명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들 제보, 뭐 고인의 일기장 이런 걸 좀 보면 고인이 사망 전 1년간 10번이나 학교에 신청한 업무 상담 결과 이것도 있고 이걸 보면 해당 사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좀 알려주지 않은 교사 번호로 전화를 걸고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런 민원에 시달렸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런 학부모들 소환 조사 또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연필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학부모들이 이 고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없다. 고인이 먼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건 기록만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학교 교무실 같은 유선 전화나 아니면 다른 번호로 온 전화를 이 고인이 이 숨진 교사가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이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는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혐의점이 있는 건 없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지난 7월 13일 학교를 방문해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이 학부모들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폭언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로 과연 유족들이 또 이 동료 교사들이 그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압박이 없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기는 의문부가 찍히는데 이 고인의 사촌 오빠가 이번에 얘기한 걸 보면 경찰이 윗선에서 관심을 갖는다 얘기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수사를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고인이 이 연필 사건 이걸 얘기하면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동료 교사한테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10차례나 이 학교에 신청한 업무 상담 이런 것도 내용을 봤을 때 학부모의 민원이 너무나 압박감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경찰 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유족과 아니면 동료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상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교권 침해 실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과중하게 적용되는 것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막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교권보호 조례를 같이 신설을 해서 동시에 인권 증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좀 선제적으로 이번 달 안으로 학생인권 조례 개정부터 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느냐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 상황으로 담기게 되고요.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도 학생의 의무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도 추가가 되고요.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 그리고 학생 참여단의 개정 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마련을 해서 내년 초에는 이 현장에서 시의회 통해서 내년에는 좀 현장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입니다. 네. 이 서울시 의회에서 이번에 교권 침해 실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김현기 서울시 의장 명의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시 의회 그리고 개정을 해서 교권보호 조례와 함께 나아가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갈등이 좀 예상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당에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또 한쪽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어제 국민의힘하고 여당이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어제 공청회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방안들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가 추진은 하고 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되면 좋겠네요. 자,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무량판 부실 공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꼼수 사태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네, LH는 이제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또 철근 누락 사실 은폐 이걸로 일단 비판을 지금 자초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면서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 이한준 LH 사장이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에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명, 그러니까 부사장하고 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임원들 사직 처리하고 나갈 사람에 대해서 네. 사직 처리를 책임을 물어서 한 것 마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냐 이런 지적이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임원 사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 거죠. LH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서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걸로 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던데 좀 궁색해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임원 사직쇼 뭐 이런 비판을 받는 모습이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지난 2021년 당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LH가 상임이사 4명을 경질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때도 경질됐던 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요. 특히 경질된 이 당시에 4명의 상임이사 모두가 LH 사내대학 교수로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임용이 됐습니다. 뭐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교사에 임용이 되면서 이거 꼼수 쇄신 아니에요. 그때 나왔던 지적인데 네. 이번에도 이 뭐 비슷한 논란이 게재보다 보니까 LH가 정말 쇄신의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사퇴 이야기는 있나요? 네, 사장 이제 물러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이제 거취를 이제 일임한다고 했으니까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일임한 상황이니까 그 아마 판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현재 이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4명이 어떻게 보면은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LH의 쇄신 의지가 계속 의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강복절인데도 오늘 참 뉴스가 많네요. 1216님,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 치여 지내다가 광복절이 되면 우리로 지켜나가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열사들을 기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정말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죠. 6786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두 분께 또 선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송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판에 가서야 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요. 끝 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속담에 나온 개부심이란 말은 장마로 큰 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퍼붓는 비가 명계를 부시어냄 또는 그 비를 뜻합니다. 이 설명에 나오는 명계는 갯가나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앉은 검고 고운 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장마로 많은 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진흙과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서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 더러운 것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비가 바로 개부심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과정이 모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마지막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또 이것은 활용점정이라는 한자 성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활용점정은 용을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 용이 되어 후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하는 말인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광복절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대부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서울, 대구 33도, 대전, 부산 32도, 제주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5도, 울진 27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라도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 앞바다와 부산 앞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습니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패전일인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강요,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류를 내거나 참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의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류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현지 시간 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한라인 개설, 위기시 협의 의무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광복절인데 네. 광복절 그러면은 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뭐 기념적인 날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태극기가 또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원 캐스터는 태극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려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또 우리 국민이라면 근공감리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네. 지금 바로 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태극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1절 일장기 파문을 겪은 세종시가 이번에는 광복절 태극기 답시다 운동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3월 1일에 나성동 인근인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에서 일장기가 걸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세종시죠. 네, 애초에 일본인이 건 줄 알았는데 일장기를 내고 온 사람은 한국인 A 목사여서 더 논란이 됐었고요. 특별히 저지할 법이 없어서 답답하게 지켜봐야만 했었는데 올해는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나성동은 주민 동료는 물론이고요. 전광판이랑 아파트 게시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서 태극기 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고요. 뭐 꼬지가 없는 주상 복합이나 신축 아파트에는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현재 흡착 고무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또 편리하게 또 잘 부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종시 외에도 광복절을 맞아 서울 꿈 새김판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꿈 새김판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네. 하단에는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구로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꿈 새김판 속 인물들은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호한 33인의 독립유공자 중에서도요. 1945년 광복을 미처 맞이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도 물론 있지만요. 그동안 비교적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커집니다. 현재 서울 도서관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또 정면 외벽에 크게 설치된 꿈의 새김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도서관 지나가는 경우에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외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아, 맞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가 하면은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가 떠오르는데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돌진하는 황소상에서도 뉴욕 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양했다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어제 경북 고령군 한 민간 목장에서는 자,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민간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1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재난 문자를 통해서 사자 탈출 소식을 고령군과 성주군은 알렸는데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관련해서 소동이 또 일어났었다고요. 네, 일단 14일에 오전 7시 24분쯤이었습니다. 고령군 옥계리의 한 민간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목장 주인은 관리인이 아침에 사자 우리에 갔더니 뒤편 문이 열려 있었고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사자가 사라졌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암사자는 작은 새끼 때 이곳 농장에서 갇혀서 약 20년을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손을 타서 그랬는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이 작은 철장이 전부였던 일생에서 단 1시간의 자유로운 산책을 끝내고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자인데 동정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포획이 아닌 사살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암사자의 이름이 사순인데요. 실제로 사순이 관련 기사에서는 충분히 포획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마취총을 두고 왜 굳이 사살을 하느냐 등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당시에 현장 대응팀이 마취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각 종에 따라서 마취 정량이 있는데 이를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인적 피해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당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판테라 레오인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바로 사살해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위험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맹수일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살 전에 마취총을 비롯해서 각종 대안이 있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애초에 마취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사살된 만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의성님께서는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우리에 가두고 사람들이 구경한 암사자 꼭 사살해야 했나요?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 안전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참 마음으로는 너무 또 안타깝기 그렇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조차 이 암사자의 사육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지면서 이 멸종위기의 중요한 동물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희귀 동물은 개체와 종마다 요구되는 관리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요. 동물원과 사육시설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부 관계자도 올 12월부터 이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된다면 동물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시설인지 전문 인력은 있는지 등 좀 촘촘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민간 농장에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법이 바뀐 내용을 보면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암사자를 키울 수는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가 야생동물이나 어떤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보호할지라는 부분도 좀 각성을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국제본부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NS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 여행 제발 오지 마세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마우이 섬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 그 피해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사망자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희생자 규모로도 이번 산불이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와이로 국한한다면 1960년 6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쓰나미 참사 이래도 63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재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에나 지역에서 이재민 규모가 약 4,5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갈 곳을 잃고 수일째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 일대 자체가 정전이 돼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재민들은 이제 휘발유나 따뜻한 음식 등을 간절히 구하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의 보급품은 여전히 부족해서 교회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쌀과 햄 등의 식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당히 참담한 상황인데 마우이 섬으로 그것도 만류하고 있는데 여행을 간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상황에서 페리스 힐튼 마우이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힐튼이 화재 당일에 8일 마우이섬에 도착해서 12일 마우이섬 와일레아 지역에 있는 한 리조트 근처 해변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좀 뭐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더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를 본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하와이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제이슨 모모아는 마우이 섬에 대한 여행을 삼가달라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요. 하와이 관광 당국에서도 현재 하와이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관광객 분들께서는 다른 섬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복구하는데 여념이 없을 곳이니까 시간이 걸리죠. 이런 경우에 여행을 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자, 5살 아이가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사히 기가했다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충남 예산군에서는요. 지난 9일 오전 1시 반쯤이었어요. 늦은 밤 길을 잃은 5살 어린이가 배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발견을 합니다. 근무자는 비상벨을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길을 잃은 사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관제센터 근무자는 어린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안정시켜줬고요. 덕분에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단순 관제 업무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도 보면 예산군 일대에서 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탄 4명이 주차된 차량 문을 수시로 열어보는 장면이 관제센터 근무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수상하네요. 이때도 근무자가 112에 그래서 신고를 했고요. 차량 터리범들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KBS 1라디오는 이런 미담의 사례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충남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너무 잘하셨고요. 칭찬합니다. 칭찬드립니다. 자, 지난해 아동 행복도 점수가 발표됐네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몇 점이었을지 한번 대략적으로 감이 오십니까? 안 오네요. 대략적으로 지금 69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가 60점대로 하락을 한 겁니다. 높다고 생각이 안 되네요. 그렇죠. 학령기라고 하면 6세에서 12세 정도인데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0년에는 16.5%였다가 2021년에는 18.6%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27.3%입니다. 네,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일단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42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학업 문제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앞서서 월드비전에서도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속상한 일로 초등학생은 놀 시간이 없고 놀 곳도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들과 경쟁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는 게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 대답을 총합해서 보면 좀 공통점이 있는데 네. 파악이 되실까요? 경쟁이고 힘들고 좀 압박을 받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경쟁 위주의 입시 제도가 아동 개인의 여가 부족을 가져오고 또 학업 스트레스 등 아동을 힘들게 했다라는 공통적인 요인들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네,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내가 겪어보니까 그때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저하고 뭐 통할 일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노안으로 지금 돌아가셨다는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관련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차원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갔잖아요. 이제 이거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찾아가가지고 부친의 임종을 맞았다라고 하고요. 원래 좀 위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실에서 밝혔고 조화와 조문은 사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역대 그 대통령의 부모상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이제 처음 있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그 재임 중에 있었던 모친상이 2019년 10월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장으로 치렀었거든요. 그리고 조화주문 사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변인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바로 이건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18일에 이제 출국할 예정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따로 아직 그 대통령실의 설명은 없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은 됩니다. 네. 발행까지 한다면은 3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미국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전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니까 당연히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 교수고요. 네. 그 통계학 분야하고 경제학 분야에서 꽤 그 업적을 남긴 교수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입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또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 관련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재출마 설이 상당히 파다한데 김태우 전 구청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시간에서 국민의힘이 무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렇게 봤는데 뒤집히게 될까요? 아니요, 글쎄요. 이런 기류는 크게 뒤집혔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근데 다만 기류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체크를 해봤을 때는 무공천 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형을 확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의힘의 전 구청장 때문에 다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까 후보를 다시 내는 게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좀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여론 각종 좀 여론조사 같은 것 내부적으로 돌려보면은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다 종합돼가지고 무공천 기류가 강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 내지는 이제 야권을 공격을 할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하고 오거돈 전 시장 건이 있었잖아요. 2021년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천을 하지 않도록 당원 당규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후보를 내놓잖아요. 그때 이걸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 자리 하나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의 뭐 공격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모 최고위원 한 명이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아직 신중론이 주류다. 그리고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당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뭐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무공천 그 의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화됐다.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사면복권 될 거라는 건 예측은 됐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잖아요. 출마를 하겠다는. 맞아요. 사면복권이 되자마자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본인을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복권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 형이 나왔던 것이 사실 이제 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반박한 걸로 읽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청와대 감찰반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폭로를 한 것 때문에 기소도 되고 결국 형 집행도 확정을 받은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공익 신고였다라는 점을 부각을 좀 한 거고요. 본인은 제보해야 될 내용을 내부 고발자로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게 해석까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라는 점 좀 부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무마하려고 한 주체는 그때 민정수석실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로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그 실형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폭로를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폭로는 정당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죠. 네, 본인의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당선 가능하냐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깝게는 10월 11일에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제 강서구청장을 했었고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강서을에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진성준 의원한테 패했어요. 그러니까 강서을 지역구가 원래는 이제 토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궐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총선에 나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근본적인 이유로 여권에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뭐 여기저기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국 전 장관권을 부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부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 소위 검찰 개혁하고 이렇게 좀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이라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면에 있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조국 대전의 한 측면을 여전히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여권 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명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사면복권이다.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의 사면에는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 안 그래도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와 이런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네, 이 내용을 또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보면 아까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기 입장문에서 공익신고자라는 점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딱 반박합니다. 조국 전 장관 글에는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법원이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말씀드렸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권 요런 것들은 넣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로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부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이러면서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구도를 좀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건뿐이 아니고 정진석 의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명예훼손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노사모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논평이 대변인 논평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사법부하고 좀 대립구도가 되는 걸 부각시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밀어줬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와 이제 용산의 생각인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출마냐 출마가 아니냐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전제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사면복권이 아까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구청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면복권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라면은 용산의 뜻대로 당연히 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당내에서 이제 오늘도 뭐 지도부 인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복권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꼭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견은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 사면을 서둘러서 했을까요? 뭐 나중에 크리스마스 특사나 아니면 뭐 내년에도 연초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명절 때 특사를 한다든지 시기를 좀 조절했을 수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실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유죄인 상태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권을 부각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고 여권에서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당과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당의 기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용산에서 뚜렷한 뜻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강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김태우 전 구청장 쪽에 상당히 좀 주목하는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외에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이번 사면에 담겨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은 좀 배제가 됐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경제인 사면이 많이 됐어요. 12명이 됐고 그리고 총수급들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많이 사면이 됐는데 근데 재계에서 요청했던 사람들 중에 삼성그룹의 최지성 전 부회장하고 장충기 전 사장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하는 거는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은 뭐 검토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대상자들은 포함을 안 시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재판이 결론이 안 난 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물론 사면 복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추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번 사면으로 좀 한정해서 본다라면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그 관계자들은 제외가 됐다. 왜냐하면 또 박근혜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다라는 거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좀 넓게 본다라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는 거는 일종의 좀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더 넓게 보면 친박계는 좀 빠졌고 이번에 친이계는 또 들어갔거든요. 네, 친박 쪽에서 상당히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많은 구성원들이 또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좀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의 주축도 좀 MB계가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동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MB 청와대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당에도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대부분 비박계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좁혀보면은 친이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그 정부에 그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친이가 친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아남고 사면 때도 더 대우를 받는 그런 그림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좀 어떤 반응이 뭐 나온 게 있을까요? 또 나올까요? 아니요, 반응 아직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아직은 좀 단정해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이 또 이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그 관련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안 끝난 상태라서 요거 같은 거 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면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여기 반발을 해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라는 식으로 왜 화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낸다라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굳이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박계를 굳이 앞으로 이 이상 더 배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선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경환 전 부총리 또 우병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이와 친박의 관계도 좀 봐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수도권으로 가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멘토라고 자처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경우에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자처하진 않고 요즘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라고 하나요? 네, 멘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뭐 펴달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엄살일까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늘 일부 지역, 강남 3구나 뭐 특정 지역 빼고는 다 험지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서울 안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건 맞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준을 지난번보다 어렵냐 아니면 좀 평소보다 어렵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수도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견해는 이제 속내로도 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선거 자체를 내년 총선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이나 야권이나 뭐 예측들을 막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길 거다,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드냐면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천이 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공천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좀 나눠먹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비명계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당권이 좀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 자체가 혁신적으로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아주 뭐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굉장히 그 뭐 획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관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이 개별 후보로 이길 사람이 마땅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공천에서 좀 유리하게 전략을 쓸 수 있는 몸 상태는 돼 있는데 막상 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현역인 의원들도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성격은 또 정권 평가, 심판 성격이 많다는 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야당에서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잖아요. 우리가 통제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경제가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100석, 민주당 180석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예측을 많이 들어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라고 보지 뭐 국민의힘이 100석이 나오고 민주당이 180석이 나오는데 이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압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러면 이 예상대로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현재 이 당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측 자체가 그렇게 좀 그 일반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예측을 물어보면은 여기가 이길 것 같다, 저희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압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180대 100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친윤 내지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예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를 좀 주목해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100석을 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비윤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중도층 내지는 좀 확장의 그 여력이 있는 게 나야. 이런 걸 나를 좀 봐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강경한 목소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얘기를 보면 이거 아예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탈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이제 자신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게 뭔가 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관계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김웅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랑 막 비교해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쓴 글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당 관계자랑 얘기하는데 저거 거의 탈당 선언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지금 좀 이탈하려는 그림으로 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걸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의 수위가 너무 강해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요. 근데 다만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쪽에도 이렇게 좀 분위기를 꾸준히 물어보면은 뭐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 정치권 관련된 뒷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새만금 잼버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한 마무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뭐 똑같은 상황입니까? 혹시라도 좀 다른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정현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라도 탓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의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전북 이야기를 자꾸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면 난 탈당해 버리겠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그냥
물론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정부 요 기조도 중요한데 의원들 혹은 이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 중에서 그냥 이제 사석에서 듣는 얘기들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서로 여야가 니 탓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권 내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같이 때렸는데 우리가 더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더 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여당이다 보니까 똑같이 때리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나오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박순봉 기자의 이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또 극찬이 이어지고 있네요. 칭찬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8805님, 박 기자님 다정한 목소리로 시사를 얘기해 주시니 더욱 귀에 쏙쏙 들립니다. 휴일에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8805님.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저기 아내 되시는 배우자분도 기자시죠? 가족 얘기 좀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배종찬의 시사본부.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강복절날 그래도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또 피곤하고 네. 또 피로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즐거운 IT 얘기 또 나눠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솔직히 좀 즐겁진 않고요. 조금 이제 위기와 관련된 얘기라서 또 오늘 좀 심각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야기죠. 네. IT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화색이 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IT맨입니다. 네. 자,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IT 업계에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대한민국 하면 IT 강국 이런 얘기를 한번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쵸.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그렇죠. 뭐 이런 자신감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냉정하게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조차 국내 서비스들이 좀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강국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하나의 앱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부분에서 위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위협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걱정이 되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서비스들이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1위 서비스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도 이제 뭐 정치권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입장을 표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가 어디세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영상도 라디오 말고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유튜브일 겁니다. 둘 다 우리나라 서비스 아니잖아요. 미국 서비스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우리가 쓰고 있는 SNS들은 이미 다 이제 미국이나 혹은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한 달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이 전년 동기에서 또 5.9% 증가해서요. 한 사람당 한 달에 유튜브에 쓰는 시간이 평균 2229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엄청나네요. 이게 왜 그러냐? 네이버 앱에서 한 달에 쓰는 평균 시간이 530분 정도래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4배 정도 이상 쓰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월간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이 748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도 실제 사용 시간에선 이미 1위가 넘겨진 상황입니다. 뭐 1위라고 네. 하기에도 뭐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메신저는 우리가 뭐 잠깐 들어가서 메시지하고 영상은 이제 그래도 오래 보니까 뭐 시간은 좀 더 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IT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수치로 보는 게 MAU라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월간 실사용자 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쓰는 시간 말고 한 사람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사용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보면 이 산업이나 아니면 이 시장의 규모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톡의 월간 실사용자가 4,255만 8,838명이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4,115만 7,718만 이제 18명으로 해서 이 MAU 격차가 40만 명까지 좁혀졌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건데 지난 3월에 처음으로 1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던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5월에는 이게 5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40만 명대까지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이 MAU에서라도 1위를 차지했던 카카오톡이 네. 유튜브한테 1위 자리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카카오톡 하면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이긴 한데 네. 유튜브는 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또 이용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우리 영역을 자꾸만 이제 침범당하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또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니까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써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쨌든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근데 메신저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는 메신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렇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가장 많이 이번에 줄어든 게 30대 이용자라고 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놀라웠던 게 저도 이번에 분석하면서 본 건데 10대 이하와 20대에선 이미 월간 사용자 수가요. 유튜브가 이 카카오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니 어디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유튜브를 들으면서 네. 이 또 들으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죠.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30대에서는 카카오톡이 계속 1위였는데 이게 지난 5월부터 이제 유튜브가 1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다르잖아요. 영상을 보는 서비스가 있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보다 오히려 영상 보는 서비스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IT 강국이고 이 기술주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도 매우 또 주도주고 성장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삼성 내부 행사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폰 인기는 10대들의 막연한 선망이다. 성인이 되면 갤럭시를 쓰는 만큼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카카오톡의 접속이 떨어지는 이후에 말씀하신 아이폰에 대한 연결점이 있다면 삼성에서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해서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보는 서비스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메신저는 카카오톡은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메신저는 그럼 예전에 우리가 문자 보내는 거 대신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니까, 그럼 사람들이 무료 메신저를 안 쓰는 건가? 그럼 이거 대신 뭐 무료로 보내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디가 채우고 있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이것을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도 40대 50대 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폰 이제 앞서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왜 1, 20대들에게 특히나 10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는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뻐서 아니면 유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상당히 기능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우리 지금 문자 앱이에요. 문자 앱. 근데 뭐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폰에서도 문자 앱이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쓰면 돈을 내죠. 근데 이 아이폰끼리 문자를 쓰면요. 문자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 단체 채팅을 해도요. 이게 다 그 카카오톡처럼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요금과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네. 아이폰끼리의 문자는 무조건 무료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쓰지 뭔가 우리가 건당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6명이서 아이메시지가 아이폰의 메시지로 공짜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문자 방 자체가 다 유료로 바뀝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6명이 공짜로 쓰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나도 대화를 껴줘 하는 순간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0대들은 우리 친구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다 문자 돈을 내야 되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이폰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들을 차별을 하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아이메시지끼리 문자를 보내면 문자의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뜹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문자를 보내면 초록색 창으로 떠요. 그러니까는 문자가 누가 보냈는지 그 색깔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게 심지어 영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아이폰을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이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 내에서 많다면 그 친구만 아이폰을 쓰면 우리는 무료로 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약간의 압박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에어드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애플 사용자들끼리는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나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10대 친구들끼리 아이폰 안 쓰면 이른바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좀 기능적인 이슈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이 좀 크면 자연스럽게 갤럭시로 갈 거야 혹은 이제 이건 10대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설문이 있냐면 실제로 그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음에 바꿀 거냐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뭐 안드로이드로 바꿀 거냐 아니면 안드로이드 사용자한테 아이폰으로 바꿀 거냐 거의 바꾼다는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래 자기가 쓰는 서비스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재구매 의향이 매우 높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안드로이드 계속 쓰겠다. 아이폰 쓰는 사람 계속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서비스를 10년 이상 계속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10대, 20대들이 이제 젊은 때부터 이런 아이폰을 쓰는 습관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30, 40대로 갔을 때 계속 이걸 쓰는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이번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30대의 카카오톡 사용률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걸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이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생태계나 행동이나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까지 고려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접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자칫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김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우리 토종 IT 관련 기술 개발이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 관련 이 인프라가 좀 상당히 미국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화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시장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결국 시장의 논리 때문에 가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비스들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당장 1, 2년 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기업 구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장단이 바뀐다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나. 근데 지금 성공하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어떤 메인,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주는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연구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해요. 근데 그러다가 IT 서비스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투자들이나 관점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몇 년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의 10대들 혹은 20대들의 경험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어떤 중국의 글로벌 앱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들이 누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분명히 네. 고민해봐야 되는 이게 부분이라고 워낙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이제 IT 관련 분야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거나 주도하지 못하면 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네이버나 카카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좀 더 김덕진 소장이 볼 때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모멘텀, 그러니까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계속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얘기했던 생성형 AI, 그러니까 AI가 바꾸는 판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아마 이번 달 말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초고대 AI, 그러니까 챗GPT 비슷한 거 이런 것을 기반으로 검색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카카오톡 앱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회사 다 새로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시키는 이러한 지금 변화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오히려 미국에서도 좀 힘 실어주려고 오히려 규제들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운 건 국내 서비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서비스들은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들 통해서. 근데 국내 서비스는 좀 규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서비스가 오히려 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냉정한 IT 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규제에 대한 변화나 이제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발의안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중요한 같습니다. 말씀이네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의 또 경쟁력이 무한히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또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광복절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